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망명을 시도한 김옥균 등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담하게 패배하고 쿠데타를 실패한 개화당에서 살아남은 사람, 즉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외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제물포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본으로 도주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일본 공사관 직원들과 함께 일본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제물포로 도주했습니다. 새벽 4시경에 서울을 떠났는데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제물포에 도착해서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일본 기선 센자이마루, 치도세마루라고도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배에 승선했습니다. 멜렌도르프가 추격대를 이끌고 와서 이 배에 탑승하려던 다케조이 공사에게 김옥균과 반란자들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유부단한 다케조이 공사는 그 말에 승낙을 하고 김옥균 등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배의 선장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선장 이름은 스지 가스자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선 개화당 인사들을 승선시킨 것은 공사의 체면을 존중했기 때문이요. 이들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선을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도리요? 이 배에 탄 이상 모든 것은 선장인 내 책임이요. 라고 하면서 이들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선장이 단호한 자세로 국제법상으로 선박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취해법권이라 하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승선한 사람들의 인도를 거부를 하자 멜렌도르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격대를 이끌고 물러났습니다. 판단력이 흐렸던 다케조의 공사와 반대로 선장의 지혜로움이 이 망명객들을 구했습니다. 이 배는 4일을 더 제물포에 머물렀는데 그 4일 동안 김옥균 일행은 배의 밀실에서 지내다가 3일간의 항해를 하고 나가사키로 갔습니다. 이미 개화파 인사들은 조선정부에 의해서 모반 대역 부도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루, 개화당 인사들과 인연이 깊고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망명 과정의 일화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사 시찰단 등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개화당 인사들과 이전에 교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 스지 가스자부로는 이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지어서 선사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자객이 들이닥칠 거라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 조선 이름을 가지고는 살기 불편할 것이요. 그러니 내가 기념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소. 이렇게 하면서 김옥균, 박영효, 이규환, 유형로, 정난교 등에게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옥균의 이름은 이와다 슈사쿠였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희망 없는 망명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경각에 달렸던 목숨을 부지하고 도착한 망명지 일본의 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변은 불꽃같이 짧았지만 이들에게는 기나긴 시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의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곧 셋집을 얻어 나와서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이노우에 가오루가 서울에 와서 한성조약이 체결됐습니다. 1885년 1월 9일입니다. 정변 발발 한 달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정변이 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려던 조선정부가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추궁을 당해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조약은 타결을 했고, 타결과 함께 조선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죄인들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옥균이 불안을 느껴서 이노우에에게 만나자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만 외교 문제를 우려해서 이노우에 가오루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갑신정변 모반자를 보호는 해 주었지만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일본에 존재하는 것, 특히 김옥균의 존재는 이후 조선과 일본 그리고 청국 사이에 외교상의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일본에게도 이들의 존재는 부담이었습니다. 망명을 시작한 이들에게 일본도 안전이 느껴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서재필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체류 몇 달 동안 굶주림과 잠자리를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인들은 비열하게 때로는 적개심을 갖고 이들을 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조선인들의 혐오감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도망자가 된 처지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졌겠죠. 외교 경로로 이들을 인도받지 못한 조선 정부는 자객을 보내서 암살이라는 편법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이들은 아는 얼굴 하나 없는 외국에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몇 달 뒤에 이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망명 생활의 앞길을 다르게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그런 만큼 서로 다른 방향의 이상을 추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옥균은 망명 중에도 정변을 일으킨 그 목적을 계속해서 추구를 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정계와 제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민씨 정권 타도를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단 그들의 삶을 개척하거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영효, 서광범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간 이들도 헤어집니다. 박영효는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한 듯합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광범은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서도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서재필은 샌프란시스코에 남아서 막노동으로 하청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변을 일으켰던 동지들이 이렇게 헤어져서 다시는 하나의 세력으로 다시 뭉치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개별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조선의 조정을 장악한 이후에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하나둘씩 사면 복권됐습니다. 제일 먼저 서광범과 박영효가 1894년 12월 각각 법부 대신, 내무 대신으로 가보개혁내각에 합류해서 활약했습니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인이 돼서 나중에 중추원 고문으로 조선정부에 기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변 주모자였으며 개화당의 리더였던 김옥균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시까지 김옥균이 생존했다면 1894년 개혁내각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개혁내각이라 하면 우리 역사에서 가보 친일내각이라 김옥균의 활약을 더 기대하는 심정이 그렇게 유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홍집 내각이 아니고 김옥균 내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조선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종호가 김옥균을 암살한 것은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상하이에서 김옥균을 암살하고 귀국한 홍종호를 고종은 벗은발로 나가서 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적인 망명생활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